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잡한 세상 일은 잠시 잊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시어머니로부터 우리 손주들 대학 등록금 전부 네가 내기로 했다며? 라는 폭탄 선언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결혼 3주년 기념일에 바로 그 폭탄을 맞은 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척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좋은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가족 모임의 소란을 갈랐습니다. 높이 쳐든 소주잔 속 투명한 액체가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죠. 막 갈비찜 한 점을 입으로 가져가려던 제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결혼 3주년 기념일, 남편 박지훈 씨와 단둘이 오붓하게 보내려던 계획은 시어머니의 고집으로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인 거창한 잔치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그 익숙한 무언가 계산적인 미소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서윤이 말이야. 정말 등불 들고 찾아다녀도 없을 착한 며느리야. 시어머니는 다정하게 제 어깨를 감쌌지만 그 손톱은 제 살을 파고들 기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먼저 나서서 도련님네 쌍둥이 아들들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전부 대주기로 했지. 뭐야, 4년 동안 들어가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싹 다. 쨍그랑 제 젓가락이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온 식탁의 친척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우레와 같은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몇몇 어른들은 흐뭇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역시 김서윤 대리 통이 크다니까. 명문대 나온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달라. 우리 지훈이 저런 아내를 얻었으니 정말 복 받았네. 저는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시동생네 가족이 보였죠. 시동생 박지민 씨는 두 손을 비비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고 평소 까칠하기 그지없던 동서 최미영 씨는 보기 드문 아첨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쌍둥이 아들, 수능을 앞둔 두 조카는 마치 고깃덩이를 발견한 늑대 새끼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제 시선은 옆자리의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박지훈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퍼먹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제 눈을 마주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아, 그런 거였구나.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손가락이 식탁 아래에서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가 막힌 선전포고 완벽한 도덕적 납치였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친척들 앞에서 이런 약속을 발표하다니. 이건 제가 거절할 수 없도록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이 막대한 지출을 억지로 떠안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서윤아, 한마디 해야지. 다들 널 칭찬하잖니.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건네듯 저를 부추겼습니다. 그 눈에는 교활한 빛이 가득했죠. 식탁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20쌍이 넘는 눈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기대, 계산, 그리고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시선들. 역겨운 음식 냄새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뒤섞여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냅킨으로 천천히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두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혹시 꿈에서 들으셨나 봐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는 얼굴에 그대로 얼어붙었고 천천히 끔찍한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시동생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식탁 밑에서 남편이 제 옷소매를 필사적으로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김서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 네가 네 입으로 분명히 말했잖니. 지훈이도 옆에 있었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훈 씨가 말해보세요. 제가 언제 어디서 그런 약속을 했는지. 모든 시선이 다시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된 문장 하나 내뱉지 못했죠. 그게 아마 어머니가 잘못 이해하셨을 거야. 서윤이 뜻은, 제 뜻은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악으로 물든 식탁의 얼굴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누구 자식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다. 아주버님과 동서 두 분 다 멀쩡히 일하시고 조카들도 곧 성인이에요. 저희가 두 아이의 학비를 책임져야 할 의무도 능력도 없습니다. 김서윤,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집안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이렇게 많은 친척들 앞에서 대체 누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걸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죠. 당사자 동의도 없이 멋대로 약속을 만들어 발표하는 거, 그건 사기예요. 어머니, 정말 손주들 교육이 걱정되신다면 그 좋아하시는 계모임부터 끊으세요. 그 돈만 아껴도 1년 등록금은 나오겠네요.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리며 어떤 이는 저를 철없다고 비난했고 어떤 이는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다고 수군거렸죠. 시동생은 굳은 얼굴로 가족들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고 시어머니는 제가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윤아, 지훈 씨가 저를 따라 나와 붙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앞으로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박지훈 씨,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지? 어머니가 이런 쇼를 벌일 거라는 거. 우리 아파트 대출금 아직 갚고 있는 거 몰라? 당신이 매달 몰래 집에 돈 보내는 거 나 모른 척 해줬어. 근데 이제는 아예 대학생 둘을 키우라고? 내 친조카들이잖아. 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럼 당신 혼자 키워.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해. 꿈에서는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차가 멀어질 때 백미러로 식당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지훈 씨의 모습과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친척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기묘한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섰습니다. 문을 어찌나 세게 닫았던지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고 무어라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핏기가 귀로 몰려 윙윙거리고 눈앞에 모든 것이 붉은 안개에 휩싸인 듯 흐릿했죠. 17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의 시간은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계적으로 열쇠를 꺼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열쇠 구멍에 제대로 꽂을 수가 없었습니다. 3번의 시도 끝에 겨우 문을 열었죠. 서윤아, 등 뒤에서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가 숨을 헐떡이며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고 이마는 땀으로 흥건했죠. 분명 뛰어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기다리지 않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가방을 던졌습니다. 아침에 제가 타놓았던 캐모마일 차가 탁자 위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지훈 씨가 따라 들어오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우리 엄마야. 모든 친척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내가 당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제가 획 돌아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날카로웠죠.
당신 어머니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카들 학비를 내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 4년이야. 박지훈 씨. 그게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 돕는 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걸 돕는 거라고 말하는 거야? 당신 동생네 작년에 5천만 원짜리 외제차로 바꿨어. 인스타그램에는 매일같이 고급 레스토랑 사진이 올라와.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지훈 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친동생이잖아. 친동생.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사업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친동생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빌려줬어? 빌려주기는커녕 가족들 단톡방에서 당신더러 헛된 꿈만 꾼다고 비웃었잖아. 그 말 벌써 잊었어? 저는 서재로 성큼성큼 걸어가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것 좀 봐. 지난달에 낸 아파트 대출금만 120만 원이야. 아버님 심장 스텐트 시술하실 때 우리가 500만 원 냈고 여동생 결혼할 때 축의금 300만 원 냈어. 저는 빠르게 장부를 넘기며 그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우리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지? 5천만 원. 아이 가지려고 모아둔 돈이야. 지훈 씨는 가계부를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일단 우리 돈으로 내고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천천히 갚으라고.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10년 전에 우리 결혼할 때 빌려가신 돈은 갚으셨어? 당신 여동생 3년 전에 가게 차린다고 빌려간 1,000만 원은 갚았고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경고등처럼 깜빡이고 있었죠. 지훈 씨는 제 눈치를 한번 보더니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간간이 흐느끼는 소리와 그가 나지막이 달래는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5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 그는 관자놀이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친척들 앞에서 얼굴을 다 망쳤다고. 서윤아, 우리 그냥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박지훈 씨, 오늘 이 돈을 우리가 내주면 내일 당신 어머니는 당신 동생네 집까지 바꿔달라고 할 사람이야. 이 선은 절대 넘게 둘 수 없어. 그는 입을 열려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우리는 활짝 웃고 있는데 고작 3년 만에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회사 단톡방 메시지였죠. 무심코 화면을 열자 동료들이 내일 있을 프로젝트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적인 세계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손가락이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피드는 30분 전 동서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가족도 몰라보는 사람 참 딱하다. 칩칩치. 사진은 다정하게 맞잡은 두 손. 해시태그는 가족이 최고. 의리. 저는 핸드폰을 덮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욕실 거울 속 제 모습은 눈이 새빨갛고 화장은 번져 마치 미친 여자 같았습니다.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어도 속에서 들끓는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침실에서는 지훈 씨가 등을 돌린 채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장을 열어 여분의 이불을 꺼내 손님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제 너도 내 친딸이라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원했던 건 그저 말 잘 듣는
현금 인출기였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탄 달 갈프라이와 토스트. 우리는 어젯밤 일은 꺼내지도 않은 채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회사까지 태워다 줄게. 그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고 진행자의 명랑한 목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죠. 서윤아, 신호대기 중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아는데 그래도 내 체면을 봐서라도 당신 체면? 제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그럼 내 체면은 누가 세워주는데 바보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용당하고 웃으면서 돈까지 내놓으라고. 그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럼 나는? 제 목소리가 갑자기 떨려왔습니다. 나는 당신 가족 아니야?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아이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회사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저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나 혼자 갈게. 데리러 오지 마. 엘리베이터에 타자 동료 이선화 씨가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선화 씨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가족 모임 잘 안 됐나 봐. 저는 잠시 망설이다 간략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어휴, 어른들은 다 그렇지 뭐. 선아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작년에 시동생 집 사줘야 한다고 얼마나 난리셨는데 그냥 1,000만 원 쥐어주고 말았어.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제는 저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직 대출금 갚고 있는데 대학생 둘을 어떻게 지원해요? 선아 씨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윤 씨, 때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면 중간에 낀 지훈 씨만 힘들어지지. 아, 저는 접시 위에 시금치를 바라보며 입맛을 잃었습니다. 선화 씨의 말은 제가 앞으로 마주할 현실을 비추는 거울 같았죠. 모든 사람들 눈에 저는 철없고 불효막심한 악녀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회의 내내 저는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지목해 발언을 시켰을 때 순간 말이 막혀버렸죠. 회의실의 어색한 침묵이 몇 초간 이어졌습니다. 김 대리, 많이 피곤한가 보네. 부장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주말에 푹 쉬고 월요일에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 있는 거 잊지 말아요. 퇴근 무렵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저는 회사 로비에서 택시를 불러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지훈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회사 밑에서 기다릴게. 익숙한 흰색 세단이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조수석에 해바라기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 그가 자주 선물하던 꽃이었죠. 아침에 미안했어. 그가 앞만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까 동생한테 전화해봤는데 자기도 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발표를 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 빗방울이 앞 유리를 때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렇지?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당신한테는 이야기했겠지.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지훈 씨,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존중의 문제라고. 나는 당신 아내지, 당신 내 집 ATM 기계가 아니야.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축한 손바닥이었죠. 알아. 그냥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 어릴 때부터 집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 내가 해결했으니까. 그의 지친 옆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박지훈은
이미 언제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장남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등장은 그저 그 역할에 조력자 하나를 더해준 것뿐이었죠.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오늘 밤은 친구 집에서 잘게. 그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 친구 유진이의 오피스텔에서. 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레드와인 한 잔을 따라주며 저를 안아주었죠. 계좌 확인해 봤어. 한밤중 저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매달 어머니한테 몰래 돈을 보냈더라.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3년 동안. 나 정말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어. 유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에 비 내리는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마치 제가 마주한 불투명한 미래처럼 흐릿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긴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지만 문자로 변환된 내용을 볼 수 있었죠. 지훈이한테 들었다. 집 나가서 시위라도 하는 거니? 서윤아, 사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거 아니다.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잔에 남은 와인을 전부 마셨습니다. 내일 이 전쟁은 다시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잠시 도망쳐도 괜찮겠죠.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가르는 아삭한 소리에 벨소리를 듣지 못했죠. 서재에 있던 지훈 씨가 고개를 내밀고서야 알았습니다. 누가 벨 눌렀는데. 손을 닦고 현관으로 가자. 고양이 눈구멍 너머로 시동생 박지민 씨와 동서 최미영 씨의 얼굴이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동서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동서의 미소는 마치 풀로 붙여놓은 듯 어색했고 목소리는 느끼할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와서 죄송해요. 방해한 건 아니죠? 그녀가 신은 명품 스터드 힐은 반년 전 인스타그램에서 자랑하던 것이었습니다.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그 구두가 제가 방금 닦아놓은 마룻바닥을 가차없이 짓밟고 있었죠. 지훈 씨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지민아, 갑자기 웬일이야? 형, 저희 사과하러 왔어요. 시동생은 손을 비비며 말했지만 눈은 자꾸만 집안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어제 어머님이 정말 잘못하셨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가끔 생각 없이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녀는 살갑게 제 손을 잡았지만 진한 향수 냄새의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죠. 저는 손을 빼며 벽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저희 막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동서는 마술사처럼 서류 봉투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예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오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녀가 저에게 내민 종이 뭉치 맨 위에는 모 대학교의 등록금 고지서 샘플이, 그 밑에는 생활비 예산안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새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총액이 적혀 있었죠. 1억 2천만 원, 두 아이 4년치니까 대략 이 정도 들더라고요. 동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네 힘드시면 분할 납부도 괜찮고요. 제 손가락이 종이 모서리를 구겨뜨렸습니다. 지훈 씨는 옆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진심이세요? 저는 그 종이 뭉치를 신발장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사과하러 와서는 빈손으로 와서
1억을 달라고요? 시동생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형수님, 말이 좀 심하시네요. 어제 다 약속하신 거 아니었어요? 언제 약속을 했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밝혔어요. 그게 약속한 건가요? 동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형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훈이 형님이 장남이고 형님네가 형편이 제일 나은데 동생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작년에 그 BMW 새로 살 때는 왜 도와달란 말 안 하셨어요? 지난달에 몰디브 여행 간 거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는 왜 안 도와달라고 하셨고요? 이제 돈 내야 할 때가 되니까 우리가 생각나셨나 봐요. 동서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아니, 형수님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서윤아, 지훈 씨가 갑자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야기 좋게 하자. 그는 동생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민아,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우리도 요즘 대출금 때문에 힘들어. 형, 시동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이랑 서준이가 형 친족하잖아. 형은 조카들이 등록금 없어서 좋은 대학 못 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저는 그가 좋은 대학이라고 말할 때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무심코 두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이 지방대 갈 수준도 안 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죠. 요즘 학자금 대출 잘 나와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다 대출 받아서 대학 다녔어요. 동서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형수님, 애 안 키워봐서 모르시는구나. 어떻게 자식들 졸업하기도 전에 빚쟁이를 만들어요. 형님네는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3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저의 숨겨진 아픔이었죠. 지훈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재수 씨, 어머, 죄송해요, 형수님. 동서가 과장되게 입을 막았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평소라면 낮잠을 주무실 시간이었죠.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윤아, 엄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방금 네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가 불효막심하다더구나. 시댁이래나 몰라라 한다고. 너 때문에 양가 사이가 나빠질 거라고도 하고.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그 돈 안 내주면 앞으로 명절 때 우리 집에 올 생각도 말라고 하더라.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를 협박까지 했다고요? 서윤아, 엄마가 내 일에 간섭하려는 건 아니야.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네가 혼자 거기서 고생할까봐 걱정이 돼서. 저는 유리문 너머를 보았습니다. 지훈 씨는 동생과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고, 동서는 우리 집 거실 장식품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값을 매기는 듯한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죠. 그것들은 지훈 씨와 제가 하나하나 발품 팔아모은 우리의 살림살이였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서 3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초봄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가슴속에 불길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히 우리 부모님까지 괴롭히다니. 이 막장 드라마는 여기서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 꽂혔죠. 분명히 하죠. 저는 시동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그 돈 못 내줘요. 단 한 푼도요. 시동생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형수님, 사람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닙니다. 야박하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두 분 합쳐서 연봉이 1억이 넘잖아요.
작년에는 차 바꾸고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시더니 이제 와서 저희한테 돈 없다고 우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동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서윤 씨, 우리가 좋게 말로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봐요? 말로 하자고요? 저는 신발장 위에 종이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등록금 고지서 들고 찾아온 게 말로 하자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돈 뜯어내러 온 거잖아요. 지훈 씨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다들 진정하고, 형은 그냥 형수님이 우리 무시하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부모님이 형을 어떻게 키웠는데. 시동생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이 스위치라도 된 듯 지훈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민아, 말 조심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시동생이 비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뭐 좋은 거 생기면 다 형 차지였잖아. 이제 와서 동생 좀 도와달라니까 남의 편만 들고. 제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박지민 씨, 여긴 우리 집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동서가 서류 뭉치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됐어, 여보, 갑시다. 저렇게 잘나셨으니 앞으로 조카들 얼굴 볼 생각도 마시라지. 그녀는 시동생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두고 봐. 앞으로 명절 때 어떻게 얼굴 들고 오나. 문이 천지가 흔들릴 듯 세게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남았죠. 지훈 씨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만족해?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 쫓아냈으니 속이 시원해. 저는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요? 웃으면서 1억짜리 수표라도 써줘야 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말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내 친동생이잖아. 박지훈 씨,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 사업 힘들 때 동생한테 돈 빌리러 갔다가 무슨 소리 들었는지 기억 안 나? 그는 당신더러 헛된 꿈 버리고 안정적으로 월급이나 받으라고 했어.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기억해. 이제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형이 있다는 게 생각났나 보지? 지훈 씨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가 액정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엄마야, 받지 마. 제가 말했지만 그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피커폰이 아니었음에도 그 내용은 똑똑히 들렸죠. 지훈아, 내 동생이 울면서 집에 왔다. 김서윤, 그 엑스이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거 그냥 안 넘어가. 너희가 그 돈 안 내주면 앞으로 나를 엄마라고 부를 생각도 마. 지훈 씨가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이야기는 무슨 놈의 이야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갑자기 울음이 섞였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내 마누라가 동생을 저렇게 무시하는데 넌 찍소리도 못하고. 제가 핸드폰을 확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잘 들으세요. 첫째, 저는 약속한 적 없습니다. 둘째, 저희는 그럴 능력 없습니다. 셋째, 다시는 저희 부모님께 연락하지 마세요. 수화기 너머는 2초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이 미친 X 하는 욕설과 함께 뚜뚜뚜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서윤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방금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들었죠? 저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박지훈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곧 폭풍우가 쏟아질 기세였죠. 제가 불을 켜자 갑작스러운 빛에 우리 둘 다 눈을 찡그렸습니다. 서재로 가요. 가계부도 챙기고요.
서재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우리의 공동 가계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것 좀 봐.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작년에만 시댁에 들어간 돈이 총 640만 원이야. 아버님 수술비 500만 원, 여동생 결혼 축의금 300만 원, 평소에 드린 용돈이랑 선물은 빼고, 심지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몰래 보내준 돈까지 합치면 이게 우리 대출금이랑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이야. 지훈 씨는 그 숫자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봐.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동생의 인스타그램이었죠. 화면에는 작년에 몰디브에서 찍은 가족 사진과 동서의 손에 끼워진 커다란 다이아 반지가 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비교하자는 게 아니야. 제가 창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렇게 돈을 흥청망청 쓸 때 가족을 생각이나 했을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제야 가족애를 들먹이는 거잖아. 지훈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어머니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 알아? 제가 불쑥 물었습니다. 그가 멈칫했죠. 어머니 말이야.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금 월 120만 원, 아버님 연금 100만 원. 두 분이 오래된 아파트에 사신이 큰돈 들어갈 때도 없어. 그동안 우리가 들인 돈, 당신이 몰래 보낸 돈, 두 분이 모은 돈 합치면 적어도 3억은 될걸. 지훈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지난번에 어머님 스마트 뱅킹 도와드리다가 우연히 봤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 학비 대줄 능력이 충분해. 그런데도 굳이 우리 덜어내라고 하시는 거야. 왜일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통제였고 시험이었습니다. 이 장남 부부가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죠. 마침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수많은 손가락이 유리를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지훈 씨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가 액정을 보더니 음소거 버튼을 눌렀죠. 고모한테서 왔네. 온 가족이 다 알았나 봐.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누구 편인지 확실히 해야 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죠. 이건 편을 가를 문제가 아니야. 아니, 맞아.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확실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선을 넘을 거야. 앞으로도 계속. 창밖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불이 깜빡거리다 잠시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마주 앉아 있었죠. 다시 불이 켜졌을 때 지훈 씨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연한 표정이었죠. 나한테 3일만 줘.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가 제 편에 서줄지도 모른다고요.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핸드폰을 집어들자 눈부신 액정빛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박신의 가족, 단톡방에 23개의 안 읽은 메시지가 떠 있었죠. 평소 명절 인사 외에는 조용하던 방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시끄러운 건 절대 좋은 징조가 아니었죠. 단톡방을 열자 가장 최근 메시지는 둘째 고모가 보낸 긴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문자로 변환된 내용은 서윤아, 고모가 한마디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근본 없이 살면 안 된다. 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손가락을 위로 올리며 이전 메시지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시동생이 편집된 녹음 파일을 하나 올렸더군요. 제가 했던 말 중 누구 자식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다.
라는 부분만 교묘하게 잘라낸 파일이었습니다. 앞뒤 문맥은 전부 사라진 채였죠. 그 뒤로는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 망신을 당하네. 며느리가 온 가족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데.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친척들의 비난이 10개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작은 할아버지의 가문의 망신이다 라는 한탄까지. 옆에서 지훈 씨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 소란에도 깨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자는 척하는 걸까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악의적인 편집 녹음, 흑백을 뒤집는 호소, 가족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력창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밤늦게 죄송합니다. 이왕 다들 깨어 계시니 이야기의 전체 버전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음성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그날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 약속을 날조했는지, 시동생 부부가 어떻게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찾아왔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전화로 저를 모욕하고 저희 부모님까지 협박했는지 60초짜리 음성 메시지를 보낸 후 단톡방은 2분간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고모가 침묵을 깼죠. 서윤아, 설령 어머님이 잘못하셨다 해도 아랫사람이 좀 참으면 될 일을 꼭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야겠니? 작은 할아버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장남이니 장남의 도리를 해야지 동생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사촌 언니는 고개를 젓는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너 연봉 1억 넘는다며? 그 돈이 너한테는 푼돈 아니니?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장남은 희생해야 한다는 낡아빠진 관념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죠. 지훈 씨의 핸드폰 화면도 불이 켜졌습니다. 그제야 그가 깨어난 듯 눈을 비비며 단톡방 메시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아,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톡방에서 싸우지 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제가 차갑게 대꾸하며 계속해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우리 집 지난 1년간의 지출 내역, 아파트 대출 상환 기록, 그리고 시동생네가 몰디브에서 휴가를 즐기는 인스타그램 사진까지. 이게 저희 집의 현실적인 경제 상황입니다. 아직도 저희가 이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수입 1억이 넘고 방금 새 차를 뽑은 시동생네가 왜 학비를 낼 수 없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단톡방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훈 씨는 옆에서 좌불안석이었죠. 마침내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김서윤, 우리 집안일을 왜 단톡방에다 떠벌리는 거니? 지훈아, 너는 마누라가 내 어미를 이렇게 욕보이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셈이냐? 지훈 씨가 핸드폰을 붙잡고 빠르게 타자를 쳤습니다. 엄마, 다들 진정 좀 하세요. 그의 어정쩡한 태도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 한마디의 지지도 해주지 못하는 그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단톡방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온갖 친척들이 저를 철없고 불효막심하다고 공격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결혼할 때 예단을 너무 적게 해왔다며 애초에 시집올 마음이 없었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기가 막힌 건 이모의 말이었습니다. 여자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봤자 시집온 사람이면 시댁의 보탬이 돼야지. 파리 안으로 굽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터무니없는 말들을 보며 저는 갑자기 모든 게 피곤해졌습니다. 이건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소수 의견에 대한 집단 린치였죠. 그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저의 복종 여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단톡방에서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한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림을 끄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옳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윤아, 내 가족이잖아. 그럼 나는?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나는 뭔데?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훈 씨의 핸드폰은 계속 진동했지만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나 출근할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지훈 씨가 나간 후 저는 노트북을 켜고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재정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죠. 스마트 뱅킹 앱을 열었을 때 어제자 이체 내역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훈 씨가 한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낸 기록. 메모는 생활비. 그 계좌는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3일만 시간을 달라던 그의 말이 이런 식으로 해결될 줄이야. 그는 제 등 뒤에서 몰래 돈을 보내 이 사태를 무마하려 했던 겁니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가 굳이 이 갈등이 터진 후에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에게 보세요.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저 며느리가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지난 3년 저는 우리가 함께 우리만의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저는 언제나 박신의 가족 다음 순이었던 겁니다.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친구 유진이의 메시지였습니다. 너 괜찮아? 방금 회사에서 이선아 씨가 너희 집 난리 났다면서 떠들고 다니던데. 이선아. 회사에서 오지랖 넓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유진이에게만 이야기했는데 설마 지훈 씨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시댁 쪽 누군가가 이선화 씨를 아는 것이겠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가정에서 직장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수품 몇 개를 챙겨 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유진이네 가 있을게. 찾지 마. 그는 답장이 없었죠. 저녁이 되어서야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윤아, 그 돈은 그냥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보낸 거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의 오피스텔은 작지만 아늑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희 집 가계부 한번 볼 수 있을까? 제가 모든 청구서와 이체 내역을 표로 정리했을 때 유진이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3년 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만 4천만 원이 넘어 명절 용돈이랑 선물 빼고 저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저는 박씨 집안의 현금 인출기였던 겁니다. 그날 밤 유진이네 집 소파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윤아, 네 시어머니가 또 전화했었다. 네가 불효막심해서 지훈이랑 이혼시키겠다고 하더라.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히 이 결혼을 담보로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그의 작은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부양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답장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번엔 절대 안 져요. 다음 날 출근하자 이선화 씨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집에 좀 안 좋은 일 있다며? 그의 눈에는 악의적인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장님께 말씀드려서 업무 좀 줄여달라고 할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 가정 생활도 회사 생활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선아 씨야말로 남의 이야기 옮기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면 기자나 해보시죠. 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뻘쭘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점심시간 지훈 씨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회사 메일로 저에게 연락을 하다니 첨부 파일의 제목은 가계 지출 계획안이었습니다. 열어보니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그가 제시한 타협안이었죠. 우리가 매년 시동생네에 1,000만 원씩 4년간 총 4천만 원을 지원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학비는 대주자는 것이었죠. 본문에는 돈으로 평화를 사자는 내용이 길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고 딱 3글자로 답장했습니다. 말도 안 돼. 퇴근길 지훈 씨가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척 초췌해 보였죠. 서윤아, 우리 이야기 좀 해. 저는 그를 지나쳐 계속 걸었습니다. 할 말 없어. 당신이 보낸 1,000만 원 다시 받아오기 전까지는. 그가 저를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돈은 이미 드렸어. 하지만 어머니께 확실히 말씀드렸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어. 이번엔 진짜야.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정리한 가계부 봤어. 내가 그동안 집에 그렇게 많은 돈을 보냈는지 몰랐어. 몰랐다고? 제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모든 이체를 당신 손으로 직접 했으면서 나는 그냥.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익숙했을 뿐이야. 어릴 때부터 집안일은 전부 내 몫이었으니까.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박지훈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장남이라는 책임감에 묶인 피해자. 하지만 그 사실이 제가 함께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죠. 지훈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우리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혼 하자는 거야?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더 이상 박씨 집안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내 편에 서든지 아니면. 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는 제 뜻을 알아들었을 겁니다. 아파트 단지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수군거리던 소리가 멎었죠. 아주머니 몇 분이 흩어지며 저를 동정과 비난이 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게시판에는 A 사용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사진과 함께 불효막심한 며느리 김서윤 시어머니를 학대하다라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오른쪽 아래에는 QR코드가 있었는데 찍어보니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욕하고 조카들 부양을 거부해 늙은 시어머니를 심장병으로 쓰러지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소설이 펼쳐졌습니다. 서윤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래층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 저는 그 종이를 찢어 구겨버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어휴, 그래도 가족끼리. 어제 네 시어머니가 노인정 가서 우시던데 네가 손주도 못 보게 한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주요? 저희 아직 아이도 없는데요. 회사 로비, 엘리베이터,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설 때까지 저는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친구 유진이가 다급하게 다가와 회사 내부 게시판을 보여주었을 때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사생활 문제로 시끄러운 모델이 중요한 클라이언트 맡겨도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익명글. 내용은 동네 게시판에 붙어 있던 것과 똑같았지만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팀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이라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죠. 이건 더 이상 가정불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경력을 망가뜨리려는 시도였죠. 이선화 씨 짓이야.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어제 박신의 막내 고모랑 카페에서 만나는 걸 본 사람이 있대. 부장실에 불려 들어갔을 때 저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은 제 능력을 인정하지만 회사는 직원의 종합적인 자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애둘러 말했죠. 3년간의 노력이 이 추잡한 싸움으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으로 지훈 씨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심리 상담 시작했어. 의사 선생님이 경계선 설정과 과잉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 아직은 어렵네. 보고 싶다. 그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당장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퇴근길 비가 내렸습니다. 회사 앞에 낯익은 흰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는 지훈 씨 회사 기사인 김 기사님이 앉아 있었죠. 사모님, 박 부장님이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제게 우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가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에는 한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 사진이 흑백 영정 사진처럼 합성되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불효녀를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 아래 제 직장까지 공개되어 있었죠. 차 안에서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두려움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지 돈 때문에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출장지 호텔에서 핏발 선눈으로 말했습니다. 방금 그 게시물들 봤어. 변호사 선임했어. 일단 사이트의 내용 증명부터 보내서 글 내리라고 할 거야. 그리고 어머니 문제는 내가 내일 돌아가서 직접 해결할게. 이번엔 정말이야. 약속할게. 다음 날 지훈 씨가 보낸 퀵서비스 봉투 안에는 시어머니 명의의 은행카드와 잔액 확인해봐.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라는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잔액을 확인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예금 잔액만 3억 7천만 원. 펀드와 예금을 합치면 총 자산이 5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시동생이 매달 200, 300만 원씩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돈과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개모임을 하며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울던 시어머니에게 지훈 씨가 50만 원을 보냈던 기록도 선명했죠. 그때 지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막내 고모를 통해 이 카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5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더러 조카들 학비 1억을 내라고 한 거야. 오늘 저녁 가족 회의를 할 거야. 어머니, 지민이, 그리고 당신과 나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저녁 아파트 커뮤니티 회의실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자 벽면 가득 시어머니의 은행 거래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어머니, 설명 좀 해주시죠. 통장에 5억이 넘는 돈이 있으면서 왜 저희더러 1억을 내라고 하셨습니까? 시어머니는 그것이 자신의 노후 자금이라며 제가 아들을 홀려 집안을 망치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지훈 씨는 이어서 시동생의 사치스러운 인스타그램 사진들과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돈을 안 주면 회사에 찾아가서 망신을 주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제게 던지며 발악했지만 지훈 씨는 서윤이한테 손끝 하나만 더 대봐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죠.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바로잡으시든지
아니면 저와 연을 끊으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시동생은 투자 사기로 거액의 빚을 졌고 결국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죠. 모든 것을 잃은 작은 아들이 다 형 때문이야. 라며 원망하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또 저희 엄마에게 처음으로 사과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의 결혼 4주년 기념일. 지훈 씨는 새로 꾸민 베란다에서 촛불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건강한 사랑이 뭔지 배우게 됐어. 그의 말 한마디에 지난 시간의 모든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가까이에서는 촛불이 따스하게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맑고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죠. 앞으로의 길에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사랑하지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함께하지만 각자의 삶을 지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찾은 진짜 결혼의 모습이었습니다.